1987년 17년? 부모님은 이제 경북 경산시에 저렴한 땅을 얻어서 가구 공장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공장 옆에 딸린 집을 신혼집으로 삼았어요. 첫 신혼집인 만큼 엄마는 이 집에 금방 정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우물. 음산하다. 사실 우물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물 상태가 좀 찝찝했거든요. 비 막을 때 쓰는 그 방수포 같은 파란 천이 덮여 있었고요. 밧줄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안 쓰는 우물이구나. 배시한 거. 집에서 마당을 탁 내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흉한지 그 우물 때문에 마당 전체가 음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보, 저 우물 저렇게 그냥 두니까 좀 보기 흉한데 차라리 그냥 열어둘까? 그럴까? 그러지 뭐.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우물에 휘감겨 있던 밧줄을 잘라내고 방수포를 걷어냈죠.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순간 특유의 비릿한 물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아니, 뭐 물이 마른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막아놨지? 그냥 마당 청소할 때는 써야겠다. 그날 밤 엄마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대요. 그런데 그때 우물 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영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우물 쪽을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진 순간 우물에서 기어 나오는 게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개의 손이 탁 열어놓으려고? 이건 뭡니까? 우물 입구가 새까맣게 득실거리는 거. 어머.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아빠가 급히 방에서 뛰쳐나왔고요. 저 우물에 귀신. 귀신? 아빠가 마당과 집 주변, 우물 안까지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결국 다음 날 아빠는 겁에 질린 엄마를 위해서 가구 공장에 있는 나무 판때기로 우물 뚜껑을 만들어서 우물을 덮어놓게 돼요.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엄마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에서 버틸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게 아빠가 일하는 그 가구 공장이랑 집이랑 맞닿아 있는 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신호를 주고 받기로 한 거예요. 엄마가 벽을 2번 치면 아빠도 나 여기 있다라는 의미로 두번 쳐줘. 이렇게 2번 쳐주고 사이가 좋으시다. 3번 치면
밥 먹으러 오라는 신호예요. 모스보호네. 여러 번 두드리면 위험하다. 당장 달려와 달라. 구조 신호야. 이런 신호였습니다. 엄마는 공장과 맞닿아 있는 벽을 두드렸고요. 돌아오는 아빠의 신호를 들으면서 조금 안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엄마는 2번 벽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엄마 속으로 아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귀찮아서 그런가? 그리고 밥 먹으러 오라고 3번을 두드렸는데 그랬는데 아빠가 집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몇 번 더 이렇게 두드렸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더니 여러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공장으로 막 뛰어갔어요. 가봐야지. 근데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왜 그래 왜 그래? 공장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뭐야? 아빠는 기계 부품을 사러 이른 아침부터 시내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벽을 두드린 건 누구인지 엄마는 그때부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이씨. 어떻게? 사정을 알게 된 외할머니가 무당한테 수십 장의 부적을 부탁해서 받아오셨고요. 우물과 마당 그리고 집안 곳곳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엄마는 알 수 없는 존재들에게 더 심하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꿈을 꿨나? 잠을 자다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깬 엄마 슬쩍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남편이 화장실 갔나? 아빠가 그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뭐지? 다시 자려고 하는 순간 얼굴에 차가운 액체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눈뜨기조차 겁이 났던 엄마야. 그냥 눈을 꼭 감은 채 힘을 줬는데 갑자기 눈꺼풀이 빠르게 확 올라가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머! 엄마의 눈앞엔 바로 동물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들이 비웃으면서 차가운 물을 후두둑 떨어뜨리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려다보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형체들이 엄마의 눈을 강제로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라고. 이런 끔찍한 가위가 매일 밤 반복되기 시작했고요.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기가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굿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무당을 부르게 되죠. 마당에 굿판을 벌린 채 양손에 이제 칼을 들고 마당에서 그냥 방방 뛰던 무당이 갑자기 눈을 뒤집더니 알아들을 수도 없는 혼잣말을 중얼중얼 길게 늘어놓더래요. 그 순간 그건 바로 시뻘건 피. 마당에는 핏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렇게 피를 토하던 무당이 엄마를 쳐다보더래요.
다시 눈빛이 돌아온 무당은 칼을 내던지고 정신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무당이 도망을 갔다고요? 그 후로 그 유명한 몇몇 무당을 불러봤는데 마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대요. 어떡해.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존재들이 마치 자신들을 내쫓을 거란 걸 알고 화가 난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부모님이 함께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쓱 일어나는 기척에 아빠는 이렇게 잠에서 깼대요. 엄마가 갑자기 우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엄마는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털어놨죠. 매일 엄마의 몸을 짓누르던 그 귀신들이 엄마의 팔다리를 잡고 질질 끌어냈다는 거예요. 엄마를 우물로 끌고 간 검은 손들이 우물 속으로 엄마의 등을 떠밀었다는 거예요. 어씨. 그때 만약에 아빠가 잡지 않았다면 안 깼으면 어떡해.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끔찍하죠.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더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야지. 그렇게 한 달 만에 공장과 신혼집을 정리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 나오는 길에 이장님 아내분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거 막 비밀이 있어. 사실 그 집이 원래 공장 인부들이 쓰던 숙소였는데 붙어 있으니까. 공장이 완전 쫄딱 망했대요. 근데 야반 도주라도 한 건지 그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대요. 세월이 지나고 그 이후로 숙소는 가정집으로 바뀌었고요. 여태껏 그 집에서 석 달 이상 버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같은 일이 일어났나 보다.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혹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우물을 열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째서 그 우물 속에는 수많은 귀신이 득실되고 있었던 것일까. 고등학교 1학년 이지원 양과 어머니가 함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불과 1년 전 한강에서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1년 전. 네. 얼마 안 됐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제보에 대한 그 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하셔서 사실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게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제가 제보자 이지원 양의 시점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친구 가영이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놀러를 갔는데요. 라면에 핫바에 먹을 것들을 잔뜩 사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는데 지원아,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가영이의 손가락을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 저게 뭐야? 저 멀리 강변에 새카만 무언가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크기가 한 3m는 넘어 보였어요. 엄청 큰데. 뭐야? 나무야? 조형물인가? 근데 그것이 조금씩 강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사람인가? 저게 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야, 어디 가? 가서 보게? 아, 가지 마, 무서워. 아, 넌 여기 있어. 살짝만 보고 올게. 기다려. 10대 호기심이 있죠.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까만 형체의 모습이 자세히 보이자 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둘이야. 가까이에서 보니 허리가 구부정한 아저씨 그리고 그 어깨 위로 산발머리를 한 여자가 올라타 있는 겁니다. 뭐야? 위험하게 뭐라는 거지? 생각하는 그때 아저씨가 한 발, 두 발, 강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말려야 되는데. 그런데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이것 좀 데려가줘. 제발. 그 아저씨 울부짖고 있었어요. 밑에 있는 아저씨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얼른 나오세요. 아저씨에게 소리를 지른 순간 어깨 위 여자가 저를 획 쳐다보는데 흰자 없이 새빨간 눈, 피가 떡진 듯 붉은 입, 그 속에 새카만 이를 드러내며 씩 웃어 보이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 사람 아니다. 귀신이네. 그런데 그때 야, 너 뭐해? 가영이가 제 어깨를 확 붙잡았습니다. 바로 한 발짝 앞에 한강물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강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구나. 정신을 차리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혹시 너희가 날 구해준 거니? 울부짖던 아저씨 역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고요. 전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저씨도 걸렸나 보구나.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눈을 뜨면 저는 한강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강물은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었죠.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 등 뒤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들이 때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죽기 싫어. 이것 좀 데려가줘. 제발. 그렇게 사람들에 떠밀려 강 깊숙이 빠져드는 순간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나요. 예사롭지 않은 꿈이네. 처음엔 한강에서 본 그것 때문에 악몽을 꾸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이 꿈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더 절망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팔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팔뚝에 칼날에 베인 것 같은 깊은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아침만 되면 엄마 몸 여기저기에
이유 모를 빨간 생채기가 자꾸만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며칠을 병원에 계시다 겨우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검사를 다 해봐도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매일 삐쩍삐쩍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마른 나뭇가지 같은 팔로 살려달라 비는 엄마.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하늘이 원망스러워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드실 죽을 사러 집을 나섰는데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물을 찾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나도 모르게 좀 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저는 다시 들어가 물을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단소에 물을 들이키신 할머니가 빌어 네가 직접 기도 드려. 대뜸 기도하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순간 누워 계시는 엄마가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가 아픈 걸 알고 계시는 건가? 생각이 스치는데 네 엄마 말고 네가 죽어.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살려달라고 빌어. 내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할머니는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정신이 없어 잊고 있었던 한강에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가 했던 것처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한강에서 본 여자가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그때처럼 웃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던 그때 그 여자가 제 목을 꽉 잡고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야지.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갑자기 목이 확 풀리더니 여자는 사라지고 눈앞에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엄마의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칼을 제 얼굴에 훅 들이미는 겁니다. 어머머. 비위가 됐나? 그 모습을 끝으로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각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니 깔끔한 방이 보였습니다. 꿈이었나 보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제 방문에 칼로 그은 듯한 X자 표시가 커다랗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에 쑥 냄새가 진동하는데 마당에 서 있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아까 보았던 부엌 칼과 낡은 바가지가 보였죠.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턴 지원 양 어머니 시점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뭐가 보이나 보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던 그날 밤
어디선가 바닥을 찰팍찰팍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파 뒤로 누군가 쑥 올라오는데 머리를 산발한 웬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를 자세히 뜯어보던 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여자 아래엔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기어다니는 제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딸이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더니 자기 머리 위로 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어떡해. 딸의 어깨 위에는 깔깔거리며 머리를 붙잡고 있는 그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잔 뜬귀였어요. 뜬귀.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목적인 지독한 악귀. 어머. 저런 악귀가 우리 딸에게? 어머. 불안감에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다. 아까 들었던. 물 한 잔을 쭉 들이킨 그분은 물값을 해야겠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긴 것이 붙었어. 웬만한 비방은 어림도 없을 게야. 할머니는 무언가를 아는 듯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절망적인 제게 열흘간 기도를 올린 후 뜬기 기가 약해져 있을 때 비방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셨죠. 단 눌러놓은 네 기운 때문에 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전 엄마이고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이후 마치 신병이 온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지연아, 어디 가니? 말없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이 이상에 서둘러 따라 나섰는데요. 그런데 지연아! 허리가 고무정한 모습으로 옥상 난간에 서 있는 딸. 어머.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아, 이거 좀 데려가, 제발. 딸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원아! 지원아, 안 돼! 엄마! 바로 그때 딸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저는 간신히 딸의 팔을 낚아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장 내일이라도 딸이 죽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지. 열흘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비방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죠. 부엌칼과 쑥, 낡은 바가지에 담긴 시래기국을 준비해 의식을 시작했어요. 쑥을 태운 연기를 집안에 채우고 딸 머리를 쓸어내린 부엌칼로 방문에 X자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칼을 꽂아 넣으려는 순간 칼이 자꾸 튕겨 나가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튕겼나? 그때마다 베인 팔뚝은 피로 물들어갔어요. 아이고. 제발 신이 있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제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시도했지만 튕겨나가는 칼날 순간 울분이 끓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엄나무 말뚝에 박아서 썩은 밥도 못 처먹게 하기 전에 제발 좀 떨어져! 그 순간 거짓말처럼 칼이 푹 하고 박혀 들어갔고 그곳에 낡은 바가지를 덮어 무덤을 만들었을 때 귀 옆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리더니 쥐죽은 듯 잠잠해졌어요. 그 후 저와 딸은 다행히도 평소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1년이 지난 지금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언제 그것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길고 긴 고민 끝에 사연 제보를 허락한 이유 한 가지 당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강의 악기는 천도시킨 게 아니라 떼어낸 것뿐입니다. 지금은 다른 이의 어깨에 올라타 있겠지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이의 어깨로 계속 이동할 것입니다. 혹시 사람 어깨에 올라탄 무언가 마주친다면 반드시 멀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얼굴을 보여선 안 됩니다. 절대로. 얼굴을 봐야 내가 올라가지? 무리의 남자. 무리의 남자? 부평에 사는 32살 회사원 차윤희 씨가 보내주신 괴담입니다. 윤희 씨가 22년 전, 그러니까 10살 때 이야기입니다. 윤희 씨, 그리고 동생, 그리고 아빠 이렇게 셋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경기도 포천으로 놀러를 갔어요. 시골 이렇게 구석에 있는 강가로 갔대요. 보통 위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막 돌무더기 같은 데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강이 있고 강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이제 세워야 되니까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주차 자리가 마땅치가 않은데 저쪽에 딱 차 한 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3발자국 정도만 걸어가면 아파트 한 3, 4층 높이에 낭떠러지기가 있는 거예요. 잘못 떨어지면 이제 크게 다치겠다 싶은 그런 자리였는데 주차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 윤희 씨가 초등학생인데도 좀 키가 좀 컸대요. 그래서 그 윤희 씨는 이제 가뿐하게 이제 걸어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경사도였고 그냥 동생은 이렇게 손을 좀 잡아주면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윤희 씨도 그 얼른 한쪽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동생이랑 물놀이 하고 뭐 이제 배고프면 이제 돌판에다 이제 삼겹살 구워가지고 막 먹고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놀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윤희 씨랑 동생은 이제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이제 텐트에서 좀 쉬고 아빠는 이제 혼자 이제 밖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시고 계셨나 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집에 돌아가고 주변은 이제 아주 고요하고 뭐 간혹 물소리가 이제 찰랑찰랑 들릴 정도. 하루 종일 뭐 물놀이하고 놀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잠이 이제 솔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잠든지도 모르게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윤희야 빨리 일어나. 윤희야 빨리 일어나. 윤희야 빨리 일어나. 아빠가 너무 그 놀란 목소리에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주변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는 완전 정신없이 막 그 딸들 막 이제 신발을 막 신기고 있고 동생은 자지러듯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불안한 마음에 막 울먹거리면서 아빠를 바라봤는데 아빠 눈이 꼭 뭔가에 쫓기듯이 아빠 왜 그래?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아빠의 그 정신없는 모습에 무서워서 이제 눈물이 막 이제 막 그냥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동생을 들쳐업고 윤희 씨 손을 잡더니 정신없이 내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뛰고 있으면서도 뒤를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아빠를 뒤를 그냥 바짝 쫓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달리다 보니까 그 낮에 내려왔던 그 경사 돌무더기 그 경사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 빨리 올라가! 그래서 아빠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쳐매고 있던 동생을 확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막 아빠도 올라가고 이제 동생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낮에는 한 걸음 이렇게 내려왔던 곳이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했던 곳인데 윤희 씨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약간 누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자꾸만 탁탁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도와줘. 아빠는 올라가서 윤희 씨를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데 뒤돌던 아빠가 꺼져! 야, 야, 내 딸 다리 안 나! 미친 듯이 아빠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그 화내는 모습이 이제 윤희 씨 바로 뒤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빠, 왜 그래? 뒤에 뭐가 있어? 하는 순간 윤희 씨 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보지 마! 딸 보지 마! 아빠 봐, 알았지? 아빠 봐! 아빠 봐, 알았지? 거의 울부짖는 아빠의 목소리에 아빠만 바라보니까 아빠가 윤희 씨 손을 훅 잡아당겨서 단숨에 그 경사를 올라오게끔 끌어올렸대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근처에 있는 그 슈퍼 쪽으로 가서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근데 시골에 원래 빨리 문 닫잖아요. 일찍 닫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슈퍼 옆에 창고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둘과 함께 막 이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아저씨 뭐야! 동생이 옆에 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는데 윤희 씨가 이게 무슨 광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보고 있는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그래서 아빠도 갑자기 야 꺼져! 꺼져! 이렇게 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있고 근데 윤희 씨 눈에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 눈엔 다 보이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이는 이 기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윤희 씨도 그 어린 나이였지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젖먹던 힘까지 내서 아빠랑 동생이랑 함께 차로 달려갔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 주차 자리가 그 앞에 한 3걸음만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절벽 쪽으로 악셀을 확 박는 거예요. 다행히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 있었던 거예요. 금방이라도 이제 막 튀어나갈 것처럼 악셀을 막 밟고 있으니까 막 차가 막 부들부들 막 떨더니 막 탄 냄새가 막 차 안까지 막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래? 아빠.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아빠가 사태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보더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후진을 해서 낭떠러지를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좀 무사히 빠져나와서 그 인근의 파출소로 도망을 쳤고요. 엉망인 된 이제 그 파출소에서 도착하자마자 이 3명을 보고 조금 쉬라고 휴게소를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이렇게 아빠랑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윤희 씨가 그 방금 있었던 이 기이한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자?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안 자. 왜? 아빠, 왜 아까 전에 도망쳤어? 누가 쫓아왔어? 윤희 씨 말에 아빠가 한참을 윤희 씨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자. 그래서 꼭 알아주면서 윤희 씨의 등을 이렇게 다독여준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제 날이 밝자마자 파출소를 빠져나와서 그때 짐이 거기 다 텐트고 뭐고 다 있었잖아요. 그쪽 가서 짐 다 뭐 낚싯대고 뭐고 싹 정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7년 뒤 윤희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가족이 물놀이를 계곡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윤희 씨 머릿속에 불쑥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오른 거예요. 아빠, 혹시 그날 기억나? 7년 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그 얘기, 그날들에 대해서 윤희 씨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아빠가 겨우겨우 이제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 혼자 밖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잔잔했던 강물이 점점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런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냥 텐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웠는데 밖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동네 사람들 다 가고 윤희 씨네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이렇게 귀를 한번 다시 기울여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텐트가 무슨 물 위에 있었던 것처럼 배에 뜬 것처럼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아빠 텐트 문을 확 열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애들부터 살려야 되겠다. 뭔가 이상하다. 일어나. 윤희야! 그 윤희 씨네 그 가족을 보면서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길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경사 그 돌무더기 위로 동생을 들어 올리고 막 본인도 좀 올라가고 윤희 씨 잡아주려고 딱 뒤를 돌았는데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저리 꺼져! 저리 가라고! 내 딸한테 뭐 쳐!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윤희 씨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왜냐면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다 난리가 나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서야 조금 의문이 풀리면서 윤희 씨가 궁금했던 게 그럼 아빠 차에 탔을 때는 왜 낭떠러지로 직진을 한 거야? 그 윤희 씨가 그 묻는 질문에 아빠가 정신없이 막 애들 차에 태우고 본인도 차에 타서 이게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린 것처럼 기가 지직 거리더니
눈앞에 2차선 도로가 확 펼쳐지더래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무조건 저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셀을 밟고 그냥 직진을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려고. 그때 아빠! 아빠! 따라! 그제서야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와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윤희 씨가 그때 잡혔던 발목 주위가 싸면서 기분이 너무 이상해지더래요. 아빠가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그날 우리가 그 휴게소 숙직실에서 날 샜잖아. 그때 경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우리가 가기 전날 거기서 낚시하던 남자가 어망을 던지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연은 인천에 사시는 이현종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대학교 신입생과 여름방학. 듣기만 해도 설레죠. 설레고 신나는 조합이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보다 즐거운 이 시기에 현종 씨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제가 현종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20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지호, 민우와 인생 첫 야영을 계획했습니다. 맞아, 야영. 야, 저거 봐봐. 산신령 살겠어. 물이 깊어 물놀이 하기도 좋고 외진 곳이라 저희끼리 놀기 딱이었죠. 셋이서 신나게 계곡에 들어서는데 저 뭐냐? 계곡 한쪽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등장해? 손에 길고 하얀 천을 쥐고 있었는데요. 천의 반대쪽 끝은 계곡 깊이 빠져 있었고 여자는 마치 천으로 낚시하는 것처럼 손에 쥔 천을 당겼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던 제게 민우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며 말해줬어요. 지금 하는 거 넋건지기 같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물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 올리는 굿, 바로 넋건지기였습니다. 와, 처음 들었어. 저도 처음 들어봐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는 무당이었는데요. 쥐고 있는 하얀 천 끝에 고인이 쓰던 밥그릇이 매달려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그릇을 물에 빠뜨려 흔들며 한 맺힌 영혼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넋이 건져진 건 굿이 끝난 후 그릇을 열어봤을 때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익사자의 머리카락, 익사자의 넋이 건져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신기하다. 조용히 지켜보던 그때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오나? 으쌰! 뭔 일 생기겠다, 뭔 일 생겨. 진짜 왜 그래? 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귀신 낚시는 또 처음 들어보네. 지우가 느닷없이 무당을 도발하는 거예요. 괜찮아. 죄송합니다. 무당은 기운이 흐트러졌어! 하면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지호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너 당장 집에 가. 넌 물에 들어가면 죽어. 아, 찜찜하네.
아줌마, 귀신 그런 거 무당이 돈 벌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뭔 귀신이야, 씨. 왜 그래? 무당은 다시 한번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고 경고하고선 계곡을 떠났습니다. 귀신을 믿건 안 믿건 뭐 이런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무섭잖아요. 그쵸. 무엇보다 혹시 지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너무나 겁이 났죠. 야, 니네 쫄았냐?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안 죽으면 10,000원 콜? 콜? 그냥 집에 가져갈까? 너무 떼고 있는데 봐봐. 지호가 말릴 새도 없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얘들아, 빨리 와. 엄청 시원해. 빨리 와. 어찌나 잘 노는지 뭐 걱정하던 저희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다행이네. 결국 저희는 지호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에서 야영하기로 했죠. 민우가 남은 짐을 가지러 차에 갔을 때였습니다. 야, 김지호. 그만 놀고 텐트 치는 거 좀 도우라고. 근데 대꾸도 없더라고요. 야, 김지호, 너 뭐 하냐고. 다시 지호를 부르며 돌아봤더니 달려줘. 달려줘. 지호는 뭔가가 잡아끄는 듯 수면 위로 아래로 바둥대다 금세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물에 빠진 지호를 구하러 가던 그때 야, 이현정. 딱 보니까 속았네. 어때, 내 연기? 얘들 지나치네. 꿀밤한테 맞아야 돼. 이건 꿀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맞아야 돼요. 그렇죠. 야, 내 연기 어때? 죽이신. 아, 정신 나누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이, 뭐 너는 텐트도 못 쳐서 낑낑거리냐. 형이 해줄게. 따라와. 그런데 지호 뒤로 새까만 형체가 떠내려오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좀 이상했어요. 저게 뭐지? 검은 형체가 떠내려오는 방향이 물살의 반대 방향. 거슬러 올라오고 있네.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야, 지호야. 야, 김지호. 왜? 검은 형체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어디였지? 사라져버렸죠. 홍힘? 뭐가 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나니 금방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낚시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입질이 온 건 지호 낚싯대. 지호는 한껏 신이나 낚싯대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바늘엔 예상하지 못한 게 낚여 있었어요. 어른 손바닥만한 조금 큰 죽은 생선이었습니다. 죽은 생선이? 너 하필 건져도 죽은 물건지요. 그러게. 우리 그냥 버리자. 에이, 야, 버리긴 뭘 버려. 죽은 것도 생선이야. 야, 가서 그 매운탕거리나 준비해. 금방 손질할게. 그걸로? 아, 큰일 나지. 얼마 후 생선 배를 가르던 지호가 정말 사색이 되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애들아. 일로 와봐. 지호가 생선 머리에서 끄집어 올린 건 이 까맣고 긴 머리카락. 야, 이게 머리카락이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얘가 장난치나 보다. 야, 아무래도 너 왜 이런 장난까지 쓰냐?
제가 이제 억울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걔가 머리가 좀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처럼 이제 여자 긴 생머리처럼 좀 길더라고요. 너가 장난치는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접고 집에 가자. 야, 찝찝하다. 찝찝하긴 뭐가 찝찝해? 뭐 귀신? 아, 가 그냥 나 혼자 할게. 아휴, 진짜. 아, 겁은 많아갖고 진짜. 지호만 두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 내일 날 밝거든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사방은 이미 캄캄해졌죠. 민호는 먼저 잠들고 지호와 저 둘만 깨어 있었죠. 매운탕을 너무 짜게 먹었나? 야, 넌 괜찮아? 지호가 목이 튼 다음에 갑자기 물을 쳤더라고요. 그리곤 페트병 하나를 수만 번 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지호는 또다시 목이 탄다며 물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한 병, 다시 또 한 병. 물이란 물은 모조리 동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상하다. 야, 천천히 좀 마셔. 물 마시다 체하겠다. 야, 괜찮아? 혜중아, 물 더 없어? 안 시원한 거 있긴 한데 갖다 줄게. 목이 타 죽을 것 같다며 다시 또 물을 찾았습니다. 일단 얘부터 살려야지 싶어 텐트에서 물을 챙겨 나왔죠. 그런데 야, 지호야. 그 잠깐 사이 어디 갔지? 지호가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어, 밤에? 야, 지호야. 김지호. 근데 그때 지호가 깜깜한 계곡 한가운데서 허겁지겁 손으로 계곡물을 퍼마시다가 야, 김지호.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갑자기 물 아래로 머리를 푹 쳐박았습니다. 야, 지호야. 야, 지호야. 야 김지호 일어나 정신 차려. 야 김지호.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지호가 물속에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지호의 머리를 당겼습니다. 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 순간 야, 지호. 까만 수초 같은 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까만 수초 아래로 새파랗게 칠린 여자 얼굴이 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호야. 수초가 아니라 야, 지호 정신 차려. 여자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지호야. 아, 지호 나가야 돼. 지호야. 아, 빨리 정신 차리라고. 지호야. 지호. 눈앞의 광경에 머리가 새하얘지던 그때 한종아, 정신 차려. 지호 저러다 죽어. 민호와 저는 지호를 물 밖으로 끌어내 그때부터 무작정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렸죠. 그렇게 한참 달리다가 앞서 뛰던 지호가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호가 좀 이상했어요. 몸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 땀. 지호가 절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절 보는 얼굴이 물속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귀신이랑 달렸어. 민호와 전 무작정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너무 무서웠죠. 그때 등 뒤에서 털썩 뭔가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심스레 그 뒤를 싹 돌아봤더니 지호가 새파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119를 불렀죠. 지호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회복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야, 내가 장담하는데 다시는 바다, 물가, 계곡 절대 안 간다, 진짜.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뭐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생수가 계곡물보단 맛있다. 아, 그때 계곡에서 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이 타지? 다음 날 아침부터 지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지호가 아니었어요. 현종아, 지호가, 우리 지호가. 지난밤 지호는 저와 헤어지고 집방에서 잠든 사이 익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집에서? 방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공부하다가 잠들었는데 바로 죽은 거래요. 며칠 있어가지고 부검을 해봤는데 그 사인이 익사였대요. 그게 물을 이제 조금 삼켰는데 그게 폐로 넘어가다가 자는 동안 익사를 한 거래요. 그런 상황을 말원 익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물 때문인가? 귀신 이제 방해를 했으니까 그 귀신이 저주를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호가 물에 던졌던 돌 하나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그날 계곡에서 지호의 마지막은 살려줘. 살려줘. 이미 정해졌던 걸까요? 뚝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푸른 숲 사이로 뾰족뾰족 솟은 암벽과 기암 개성, 그 아래로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강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북적이는 도시를 떠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 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강엔 숨겨진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는 삼키고 여자는 뱉는다. 기괴한 얘기죠. 밤이 되면 싸늘하게 안개가 내려앉고 유난히 시커멓게 흐르는 이 강은 바로 강원도에 자리 잡은 홍천강. 이거 많이 가는데 이게 좋아. 너무 유명한 곳이죠. 때는 2000년 여름, 주인공 영지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지 씨네 가족은 매년 여름 이 홍천강으로 휴가를 갔었는데요. 아버지의 지인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 펜션이 있는데 여름 성수기가 되면 항상 좋은 방을 따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펜션집 부부는 아들만 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지 씨를 항상 자기 딸처럼 아주 예뻐하고 챙겨주셨다고 해요. 예. 영지 씨는 또래인 펜션집 두 아들들이랑 펜션집 앞에 그 강에서 물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그때마다 펜션집 아저씨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죠? 얘들아! 너희들 그 앞에서만 놀아. 특히 각시바위 근처에는 얼씬도 하면 안 돼. 그 바위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항상 매번 그 각시바위 근처에 가지 말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특히 너 수환이 까불딱거리지 말고 더 조심해. 알았다고요. 여기서만 놀게. 펜션집 첫째 아들 수환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대답하더니 갑자기 영지 씨를 보고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여기서 사람이 가장 많이 빠져 죽는 데가 어딘지 알아? 아니? 어딘데? 어디긴. 바로 저기 각시바위지. 수환 씨 손가락이 향한 곳을 보니 강 안쪽 깊숙한 곳에 엄청 큰 바위가 자리 잡고 있더래요. 뾰족하게 솟은 바위는 날카롭고 거친 표면의 그런 바위였는데 그 각시 바위 밑에 가만히 보니까 물 색깔이 시꺼멓게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더 무서운 거 알려줄까? 저기에 빠져 죽는 건 다 남자래. 어? 남자? 응. 그래서 여름마다 굿도해. 나도 몇 번 봤거든. 남자만 그런다고? 남자가 빠져 죽는다. 영지 씨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게 버뜩 떠올랐다고 해요. 영지 씨 아버지네 회사에서 그 홍천강 펜션으로 야유회를 종종 갔는데 참 희한하게 모두가 잠든 새벽에 갑자기 펜션을 나가더니 강으로 뛰어드는 뭐야 이거? 직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뭐야?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모두 남자. 와,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럴 때마다 영지 씨네 아버지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위험해, 나와! 어? 나오라! 야! 나오라고, 이 자식아! 아버지는 물에 빠진 남직원을 구하려고 있는 힘껏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와,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치 힘센 사람이 강 밑에서 남직원의 발을 잡고서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 물귀신처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대요. 야, 정신 차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물 밖으로 끌어냈더니 그 남직원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실없이 웃으면서 사장님, 저 분명히 들었어요. 어떤 여자가 그 노래를 하는 소리가 그 목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사장님. 어머, 홀렸나 봐. 근데 그 순간부터 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막 따라갔는데 그 여자가 절 보면서 빨리 오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직원은 그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은 이미 그 강 반쯤 그냥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와, 무섭다.
아버지께 이 얘기를 들었던 게 생각난 영지 씨는 각시바위 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순간 아주 오싹한 기분이 들더래요. 넋을 잃고 바위 쪽을 바라보던 영지 씨 곁으로 펜션집 아들 수환 씨가 다가오더니 야, 우리 각시바위 가볼래? 안 돼, 안 돼. 아저씨가 가지 말랬잖아. 야, 나 수영 잘하거든? 내가 저기까지 가서 찍고 올 테니까 잘 봐봐. 알았지? 야, 가지 마. 야, 가지 마. 아, 제발. 영지 씨는 소리를 질렀어요. 말릴 틈도 없이 펜션집 아들 수환 씨는 각시바위 쪽으로 막 수영을 해서 쭉쭉 가는 겁니다. 그때 저게 뭐지? 저 각시바위 위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뭐야 갑자기? 뭔가 싶어서 영지 씨가 좀 더 주의 깊게 바위 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웬 여자가 등을 지고 서 있. 이거 뭐야? 가느다란 팔이며 다리며 아주 가느다랗고 온몸이 비정상적으로 그냥 새하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 주위에는 유독 더 뿌연 기운들이 가득 차 있었죠. 뭐야? 그때 영지 씨는 어린 나이였지만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느낌 안 좋아. 영지 씨는 뭔가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다행히도 펜션집 아들이 무사히 몰카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야, 봤어? 나 저기 찍고 돌아오는 거 봤어? 아유, 참는 녀석. 봤냐고. 영지 씨는 뭔가 크게 얘기하면은 뒤돌아서 있는 여자가 갑자기 휙 하고 돌아설 것 같아서 최대한 작은 손짓을 가리키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지금 저거 보여? 저기 바위에 있는 여자. 무슨 여자? 바위만 보이는데? 장난치지 말고. 진짜 안 보여? 뭔 소리야? 야 어디 여자가 있어? 얘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안 보인다. 영지 씨는 미치는 거죠. 이 여자는 분명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였어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존재. 그때 얘들아, 이제 물놀이 그만하고 올라와라. 펜션에서는 이런 재촉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영지 씨는 이때다 싶어서 미친 듯이 펜션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무서우면 뭐 도망가야지. 그 어린 마음에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했다간 그 여자가 나를 막 쫓아올 것 같아서 영지 씨는 혼자서 끙끙 앓다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대로 스르륵 이렇게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날 새벽 5시쯤 영지 아빠! 영지 아빠! 영지 아빠! 펜션 아주머니가 황급히 영지 씨네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 펜션 아줌마. 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가서 막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펜션 방을 나가셨어요. 그때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그 강이 영지 씨 눈에 들어왔는데요. 강이 이상할 정도로 시커멓게 보이더랍니다. 영지 씨는 살며시 바위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됐는데 아까 봤던 그 여자가 여전히 그 바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아직도 안 갔어. 근데 뭔가가 아까랑은 분명히 달랐어요. 뭐가? 이번에는 고개를 확 들더니 그리고 영지 씨가 있는 펜션을 멀끄러미 바라보고 보고 있었어. 영지 씨는 숨이 콱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무서운 마음에 바로 이불을 뒤집어 썼고 혼자 벌벌벌 떨다가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웬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이게 뭐지? 영지 씨는 슬그머니 이불을 내리고 창문 쪽을 이렇게 힐끗 내다봤죠. 강 주위로 구급차랑 경찰차 여러 대 들어오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주위는 엄청 소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 듯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런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찾았어요!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강 위로 검은 무언가가 올랐습니다. 정신 차려봐. 네. 펜션 아저씨였습니다. 펜션 아저씨? 마지막으로 왜 갔어? 갑자기 아들이 아니고. 저 강이 잡아갔어. 내 남편 잡아갔어. 늘 이 강을 조심하라고 일러줬던 펜션 아저씨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남편을 잃은 아주머니의 절규와도 같은 울음소리가 홍천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참으로 애석한 일이 또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펜션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그 펜션집 아들 수환 씨가 아 설마. 안 돼. 익사한 채로 발견됩니다. 아 뭐야? 한순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된 아주머니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일단 떠나야 돼. 일단 잡아가기 전에 도망쳐야 돼. 하루는 그 펜션 아주머니께서 영지 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저요. 어린 둘째 아들만큼은 못 밀어요. 저 강에서 도망쳐야 돼. 저 강이 다 잡아가기 전에 가야 돼요. 그 후 영지 씨 아버지께서 그 펜션을 찾아갔는데 모든 살림살이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아주머니와 둘째 아들만 그냥 사라졌다는 거야. 어떻게 거기 살겠어? 그리고 더 이상 연락은 닿지 않았다고 해요. 남자를 삼킨다는 강. 그 검은 강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켜야 그 한이 풀릴까요? 그리고 그 각시바위 위에 있던 그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